자, 예상하셨겠지만 지난주에 내가 수업을 못해서 오늘 테스트는 생략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지? 사장님 좋지? 그래. 왜 아팠는데 내가 아팠는데 좋아? 내가 아팠었는데 좋아? 아니야? 뭐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지난주에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난주에 수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대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지난주에 지구온난화까지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엘니뇨와 사막화부터 해서 여기 3단원을 다 끝낼 거예요. 에너지 효율까지 쭉쭉쭉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공비책 강수로 생각을 하면 3개의 강입니다. 3개 강. 3개 강이 나눠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도 없고요. 내용도 많지도 않고요. 외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읽고 답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오늘 수업만 듣는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쉬운 부분 마무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엘니뇨 사막화 여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그러면 먼저 대기대순환이라는 것부터 얘기를 좀 해보자. 자, 대기대순환이라는 거는 뭐 대기가 순환을 한다는 거지, 그치? 근데 대기대순환의 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왜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지구는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불균형한 게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 불균형을 그대로 두지 않고 결국 해소시키려고 할 거거든. 에너지가 불균형한 걸 해소하려고 할 거다. 그러면 에너지 불균형 해소는 어떤 방법을 말하는 거야? 에너지가 많은 곳은 적은 쪽으로 에너지를 보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런 방법을 우리는 대기대순환 방법을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해소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대기대순환이고 그 두 번째는 표층해류순환. 그리고 3번째가 태풍까지. 자, 이렇게 하면은 요 3가지를 이용해서 에너지가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에너지를 보내주는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럼 에너지 불균형은 왜 일어나는지 우리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태양빛이. 자, 뭐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적도 부분에서는 태양빛을 직방으로 때려봤고요. 고위로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태양빛을 받는 면적은 늘어나지만 각도가 이게 뒤로 누워있죠. 그치? 그럼 각도가 이렇게 점점 누워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생각을 해보면 고위도 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면적당 받는 에너지의 양은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면적당 받는 에너지의 양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당 에너지를 우리가 분수로 쓰면 면적분의 에너지지. 그치? 그러니까 면적은 늘어나는 거야. 빛을 받는 면적이 점점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여기는 요만큼 받는데 여기는 요만큼만 면적을 받고. 면적이 점점 늘어나는데 에너지 양은 똑같은 거니까 면적당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고위도 쪽에서는 에너지를 받는 게 적어요. 쉽게 생각하면. 여기 에너지를 받는 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한 곳이고요. 여기는 에너지가 과잉된 곳이죠. 자,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에너지를 수송해 줘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에너지를 수송해 줘야 된다. 그쵸?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 하나만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진짜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한지
복사 에너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로축의 에너지고 가로축은 위도. 그래서 그래프가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그래프 하나랑 이런 그래프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프에서 우리 노란색으로 쓴 게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자,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현을 한 게 지구 복사 에너지. 자,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지.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 자,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거는 지구가 따뜻하게 데워졌으니까 가지고 있는 복사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를 말하겠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거는 먹는 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뱉는 거 생각하면 돼. 지구 입장에서. 아시겠죠? 먹으면 에너지를 많이 받는 거고, 뱉으면 많이 뱉는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0도야. 위도 0도. 적도 부근이겠죠? 그럼 적도 부근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많기 때문에 먹는 게 뱉는 것보다 많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에너지가 과잉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고위도가 되겠죠. 북이 90도, 남이 90도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여기가 고위도가 될 건데, 고위도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크네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뱉는 게 먹는 것보다 많은 거니까, 결국, 얼마 안 먹었는데 뱉는 게 더 많아. 그 에너지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한 거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결국에 이런 저위도 부근에서는 매일매일 먹는 게 뱉는 것보다 많은 거니까, 매일매일 에너지가 좀 남아있겠지. 그럼 매일매일 에너지가 쌓일 거니까 결국 매일매일 최고 온도를 갱신할 거야. 근데 고위도 같은 경우는 뱉는 게 많은 거니까 매일매일 에너지가 조금씩 부족하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점점 더 추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한다는 건데 그 유지하는 방법이 대기대순환, 표층해류순환, 태풍 이렇게 세 가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남는 에너지를 이쪽으로 보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에너지 수송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기대순환의 방법 한번 얘기를 해보자.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0도, 여기는 그러니까 0도, 30도, 60도, 90도,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공기의 순환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공기 순환을 결국에는 외워야 되거든? 근데 이제 다 외우게 할 게 아니고, 이해를 하고 좀 외우면은 외울 게 줄어드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해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 여기다 좀 참고로 좀 더 얘기를 해볼까? 잘 생각해봐. 자, 어떤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있대. 어떤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있대요. 공기 덩어리가. 근데 이 공기 덩어리가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온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분자 운동이? 자, 우리가 그러니까 과학을 접할 때 방금 태원이가 대답했을 때 뭐 정답은 맞아.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왜라는 걸 좀 이해를 해놓고 있어야 안 헷갈린다는 거지. 근거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 제일 안쪽으로 근원부터 들어가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왜를 계속 좀 따라가다 보면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거부터 해보자는 거야. 봐봐. 온도가 높아지면 여기 안에 있는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될 거야? 활발해지겠지. 그렇죠? 그럼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면은 이 공기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팽창을 하는 거죠. 그렇죠? 부피가 커져요. 그치? 근데 밀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밀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질량은 이 공기덩어리랑 이 공기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분자 개수가 똑같을 거니까 결국 공기덩어리 자체의 질량은 똑같겠죠. 질량은 변하지 않았어. 질량은 변하지 않았는데 부피만 증가했어요. 밀도는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밀도가 감소한 거는 가벼운 거니까 위로 어떻게 될 거야? 떠오를 거야. 그치? 상승할 거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 분자 운동이 둔해지겠지? 그럼 분자 운동이 둔해지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할 거예요. 부피가 이렇게 감소할 거예요. 수축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부피가 감소했을 때 밀도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부피는 감소했죠? 그렇다면 밀도는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할 거니까 밀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무거워진다는 얘기고요. 결국 가라앉을 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강할 거다.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잘 봐봐. 자, 여기 적도 부근은 뜨겁죠. 뜨겁게 달궈진 공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겠죠. 그치? 그럼 뜨겁게 달궈졌으니까 적도 부근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승 기류가 발달을 하게 될 거예요. 위로 올라갈 거예요. 위로 올라가다가 우주를 빠져나가요? 아니죠. 지구에 붙잡힙니다. 알겠어? 그거를 기체가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탈출 속도라는 게 행성마다 정해져 있어. 계산값으로. 적어도 이 정도 빠르기는 가지고 있어야 탈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상승한다고 해서 다 우주로 날아가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지구에 붙잡혀요. 그럼 지구에 붙잡힌 상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데 지구 자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다시 하강하게 됩니다. 위도 30도 부근에서. 그래서 땅이랑 부딪혔을 때 이렇게 갈라지게 되겠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위도 90도에서는 차가운 공기니까 하강 기류가 발달할 거예요. 그치? 그럼 땅이랑 부딪히게 되면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겠죠. 자, 그때 위도 60도 부근에서는 내려오는 공기랑 올라가는 공기가 지금 여기에서 만났네요. 두 기류가 충돌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상승 기류가 발달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결국 이렇게 그려보니까 순환 사이클이 3개의 사이클이 나왔죠. 그치? 3개의 사이클 나왔네. 하나, 둘, 3개의 사이클. 위도별로. 그래서 이 3개의 사이클의 이름은 어쩔 수 없죠.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그치? 그래서 헤들리, 페렐,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요거를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요 상공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 붙어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향을 받는 지상풍을 알고 계셔야 돼요. 땅에 붙어서 부는 바람. 땅에서 붙어서 부는 바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말하는 거죠. 땅에서 붙어서 부는 바람. 알겠죠? 얘네들 어떻게 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게 지금 내가 원을 표현한 게 아니라 구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위도 30도에서 30도에서 0도 부근 생각해보면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이 분다는 거야. 이쪽 아래로. 얘를 구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바람이 불 건데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이 불 거예요. 부는데 지구는 자전을 하죠. 어떤 방향으로 자전을 해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해.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한다는 얘기는 자전축이 이렇게 있을 때 반시계니까 이렇게 자전을 하겠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자전을 하게 됐을 때 이 바람이 땅에 완전히 고체처럼 이렇게 딱 올려져서 부는 게 아니잖아. 그치? 바람은 그냥 이렇게 부는 거야. 부는데 그 사이에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면은 이렇게 바람이 내려오고 있지만 연속적으로 보면은 원래 여기 있던 지역이 바람이 불 때 요로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우리는. 뭔 말인지 이해돼? 지구 자전 때문에 결과적으로 땅에서 사는 우리들이 느끼기에 이 바람의 방향은 이렇게 휘어져서 휘어져서 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 부는 건 지구 자전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참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휘어져서 부는 이유는 지구 자전 때문이다.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가상의 힘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코리올리의 힘이라고 해요. 참고야. 혹시 보기에 나올까봐. 코리올리 힘 때문에 저쪽으로 치우쳐져서 부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위도 30도에서 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의 이름을 붙여준다면 무역풍이라고 할 건데
자, 무역풍이라고 할 건데 방향까지 붙여주면 바람의 방향은 항상 불어오는 방향이 기준이고요. 어디서 불어오고 있어 지금 보니까 북동쪽에서 불어오고 있죠. 그래서 북동무역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동무역풍. 이해되죠? 쉽죠? 자, 그러면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30도에서 60도는 요렇게 올려. 요렇게.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구 자전을 고려한다면 실제 바람이 부는 거는 어떻게 부느냐면 이렇게 불어요. 지구 자전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바람을 우린 뭐라고 할까요?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편서풍 무슨 뜻이야? 일단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근데 치우쳐져서 부는 바람에서 편자가 붙은 거예요. 알겠죠? 치우친 서쪽 바람이다. 편서풍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자, 그리고 60도에서 90도도 쉽죠? 얘랑 바람 방향은 어때야 돼요? 똑같겠죠? 내려오는 바람이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를 우린 뭐라고 할까요? 극동풍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남반구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남반구에도 대륙이 있기는 있으니까. 근데 남반구는 북반구랑 이렇게 대칭의 형태로 바람이 불어요. 대칭의 형태로 바람이 분다. 이렇게. 그래서 바람 이름 또 참고로 얘기를 해주면 남반구에서 요 저위도 부근에서 부는 바람은 남동무역풍이라고 하겠죠. 남동무역풍. 나머지는 쉬워. 그대로 이름 똑같습니다. 편서풍. 극동풍. 알겠죠? 이런 식으로 바람의 이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참고 내용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 자, 이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출발한 바람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 지구 자전 때문에. 알겠어? 근데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일어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상승한 기류가 극지방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상승한 기류가 극지방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자, 바람이 요따구로 불 거예요. 남반구에서는 항상 요딴 바람이 불 거고요. 북반구에서는 항상 요딴 바람이 불 거고 남반구에서는 항상 요딴 바람이 불 거예요. 알겠어? 자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도 될 거다라는 거 교과서마다 다르지만 나오는 교과서가 있으니까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대기대순환의 모양을 보니까 결국 이 공기가 이쪽까지 순환되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지상풍 영향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 줘야 되는 게 표층 해류의 순환이에요. 표층 해류의 순환. 자, 이 바람의 방향대로 물이 움직이겠지, 바다에서는. 그치? 그래서 이 바람 방향대로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또 이해를 해보신다면, 요 지구본을 쭉 펼쳐봅시다. 쭉 펼쳐봅시다. 그러면 여기 영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도 부근에서 봐봐. 북동무역풍이랑 남동무역풍이 결국에 이렇게 불고 있죠. 서쪽으로. 이해돼?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류가 만들어져요. 바람의 방향대로. 이건 지금 물의 이동이에요. 바다의 이동. 그래서 이렇게 해류가 하나 발달하게 되는데 이 해류를 북적도 해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북적도 해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북적도 해류 이름 뭐겠어? 북반구의 적도 부근에서 부는 해류다. 움직이는 해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이쪽에 이제 뭐 대륙이 막 이렇게 있을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 북적도 해류가 유라시아 대륙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야 돼? 대륙에 부딪혔으니까 위로 올라가야지. 요렇게.
이해돼요? 책 지도랑, 책에 나와 있는 지도랑 같이 참고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해류는 뭐라고 불러요? 쿠로시오 해류. 자, 그리고 또, 자, 위도 30도 부근으로 올라오니까 바람의 방향이 편서풍이죠. 그치? 그럼 편서풍은, 편서풍 방향대로 요런 해류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죠? 편서풍의 영향 때문에. 이 편서풍의 영향 때문에 요렇게 부는 해류, 요렇게 움직이는 해류, 이 이름이 뭐예요? 북태평양 해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요쪽에 이제 미국이 있는 거죠. 그치? 미국 서부에 캘리포니아가 요쪽에 있어요. 알겠어? 그러면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해류가 하나 더 있는데, 요 해류는 말 그대로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하는 거지.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북반구 쪽에서 생성된 해류의 순환 자체가 표층해류야, 표층해류. 표층해류의 순환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네요. 이해돼? 근데 여기 이 시계 방향이 있는 거 여기 말고 이쪽에도 멕시코 만류 쪽 이쪽에 있죠? 지도랑 같이 확인을 해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되니? 이해돼요? 근데 북반구랑 남반구의 바람의 방향을 보니까 지금 대칭이잖아. 그치? 대칭이니까 결과적으로는 해류의 방향도 대칭으로 나타나겠지. 이해돼? 해류의 방향도 대칭이라서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해류가 생성될 거다라고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해류만 지금 표현을 한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남극 지역에 대륙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반구 쪽에 대륙이 없는 지역 쪽에서 이게 편서풍 이 방향을 봐봐. 편서풍 쪽에 쭉쭉쭉쭉쭉 따라와 보면은 편서풍 방향대로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하나 있거든. 알겠어? 그래서 편서풍 방향대로 이렇게 흐르는 바람, 해류, 요거는 남극 순환류라고 불러요. 남극 순환류. 순환류예요. 지구 한 바퀴를 돈다는 거죠. 그치? 남극 순환류는 누구 때문이야? 편서풍 영향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겠죠. 이해되죠?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쿠로시오 해류와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와 북적도 해류는 결국 따뜻한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난류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난류. 자,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얘는 뭐겠어, 그러면? 얘는 한류죠, 한류. 난류.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지칭을 한 거야, 지금.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게 바람의 영향을 아셔야 돼요. 바람의 영향. 북적도 해류는 어떤 바람의 영향을 받아요?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 게 북적도 해류죠. 그치? 그리고 요 쿠로시오 해류의 방향을 보면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죠.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북태평양 해류 같은 경우는 어떤 영향을 받아요? 얘도 편서풍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류 이름 기억하는 거랑 해류의 방향 기억하는 거랑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는 난류와 각각의 해류들은 어떤 바람의 영향을 받는 녀석들인지 이거를 기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결국 외워야 하겠지만은 다 근거가 있죠. 그냥 외우는 거 아니지. 뭐 그냥 외우는 거를 예를 들어보자면 뭐 이런 거야. 뭐 생명과학이라고 치면 생명과학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왜 세포 호흡을 해? 이유 있어 없어? 이유 없어. 그냥 걔가 하던 거야. 그건 그냥 외워야 돼.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죠. 다 근거가 있지요. 아시겠어? 그래서 그 근거를 토대로 잘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표층해류 순환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태풍은 여기서는 안 나오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이제 엘니뇨, 사막화 두 가지 마저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엘니뇨라는 현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볼 건데, 엘니뇨가 일어나는 지역은 사실 태평양을 건너서 일어나요. 태평양을 건너서 어디 있어? 요 사이에서 일어나요. 지역 자체는. 근데 지구는 이 기후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어. 다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저기에서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다른 지역에도 연쇄적으로 다른 이상기후들이 발달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엘니뇨는 아니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나 정확히 뉴스를 끝까지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올겨울이 많이 추울 거래요. 근데 이유가 라니냐 때문이라네. 이유가 라니냐 때문이라네. 그래서 뉴스를 끝까지 봤어야 되는데 못 봐서 이유를 못 들었네. 어쨌든 라니냐 때문에 올겨울이 많이 추울 거래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기후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야. 알겠죠? 라니냐라는 것도 이따 엘니뇨 배우고 한 번 더 같이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럼 엘니뇨가 뭔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방금 이야기한 저 지역, 태평양을 건너서 있는 지역에 평상시에 어떤 기후가 발달하는지 한번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평상시에. 자, 태평양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단면을 한번 볼게요. 태평양의 단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다, 태평양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쪽이 서태평양이고요. 서태평양. 이쪽이 이제 동태평양. 이라고 할 때, 나라로 이름을 따진다면은, 이쪽 지역 어디로 얘기할 거냐면은, 문제에서는 인도네시아 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쪽에는 페루랑 칠레의 연안이다. 페루, 칠레. 자, 그러면 지금 적도 근처거든요. 적도 근처. 그래서 일단 무역풍이 불어요. 무역풍.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 그죠? 그러면 이 무역풍의 영향으로 북적도 해류가 이렇게 동해에서 서로 흐르고 있을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동해에서 서로 흐르게 되면 표층 해류만 생각을 하면, 표층 해류만 순간 생각을 하면 이 표층 해류가 자꾸 서쪽으로 몰리니까 이 동쪽 연안에서는 물의 양이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사실 수위가 그럼 요렇게 될까를 생각을 해볼까요? 요렇게 될까요, 과연? 아니겠죠. 그치? 중력의 영향 때문에 우린 항상 수면은 일자로 나란한 거잖아. 근데 양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쪽에 물이 부족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거야. 근데 실제로 부족하지 않잖아. 그렇게 되는 이유가 표층 해류는 심층 해류랑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표층 해류는 심층 해류랑 연결되어 있어. 표층 따로, 심층 따로가 아니야. 다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이 표층 해류가 이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당연히 그 부족한 것만큼 심층에서부터 뭐가 올라와야 돼? 심층에 바닷물이 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야. 알겠어? 동태평양 쪽에서 바닷물이 올라오겠죠. 여기 물이 부족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심층에서부터 차가운 바닷물이겠죠. 심해층은 바닷물이 차가우니까 심해층에서 차가운 바닷물이 위로 올라오는 현상, 이 현상을 우리는 용승이라고 합니다. 솟아오른 거죠. 물이 솟아올랐 때 용승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온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온 차이. 그러면 여기 동태평양은 차가운 바닷물이 섞이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서태평양보단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을까 낮을까? 낮겠죠? 상대적으로 똑같은 태평양이라고 하더라도 동쪽이 수온이 좀 낮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자, 그러면 서태평양 쪽에는 상대적으로 수온이 어떻게 돼? 높아요. 이해돼? 자, 그러면 수온이 높은 데서는 증발이 많아지죠. 물의 증발이 많아집니다. 그럼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겠네.
이해돼? 그럼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구름이 많이 생겨요. 구름이 많이 생겨. 그리고 상승기류가 발달을 하고요. 올라가고 있잖아. 상승기류가 발달한다. 이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곳에서는 구름이 생겨. 왜? 이쪽이 저압대, 즉 저기압이 발달하는 거예요. 저기압. 그럼 저기압이 발달하면 이쪽에서 강수가 많아지겠죠. 강수량이 많아진다. 그러면 연평균적으로 농사를 짓기에 충분한 양의 강수량이 확보가 되거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는 농사를 많이 지어요. 농사를 많이 짓는다. 강수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반대로 이쪽에는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고압대예요. 고압대. 증발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비가 잘 내릴까 안 내릴까? 비가 잘 안 내려요. 강수량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농사 짓기가 좀 힘들어. 근데 하지만 좋은 점이 있기는 하죠. 자, 지금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수온이 적당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좋은 어장이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 동태평양 지역의 사람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고 살았어요. 어업을 많이 했다. 이게 평상시에 기후 때문에 나타나는 여기 사람들의 평상시 생활 환경이에요. 알겠어? 근데 엘니뇨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엘니뇨가 왜 발생을 하냐 일단 이렇게 평상시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역풍이 약화되는 거예요. 무역풍이 약해졌어. 무슨 사이렌이 이렇게 울려? 무역풍이 약화됐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잉.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봤을 때 무역풍이 약화가 되면 이 북적도 해류가 약해질 거거든. 북적도 해류가 약해지겠지. 근데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원래 계속적으로 서태평양 쪽으로 물을 막 보내주다가 이 보내주는 세이가 약해지게 되면은 이쪽 대륙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해류를 이쪽 대륙에 부딪혀서 그 반발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반발력 때문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해류를 얘가 막아줄 수가 없겠죠. 약해졌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 되돌아오는 해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도 반류라고 해요. 적도에서 반대로 움직이는 해류다. 적도 반류. 알겠죠? 그래서 이때 적도 반류가 강화됩니다. 그럼 이때 적도 반류가 강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 물이 많이 부족하지 않겠죠? 반대로 돌아오는 물이 있으니까.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용승이 약화되는 현상까지 나타나요. 용승이 약화될 거야. 용승이 약화가 되면 찬물이 덜 섞이는 거죠. 알겠죠? 그럼 찬물이 덜 섞이면 평상시보다 갑자기 동태평양 지역의 수온이 상승하겠네. 이해돼? 여기 수온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해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수온이 낮아지게 돼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이쪽에서 고압대가 발달을 하게 되고 비가 잘 안 내리는 거지. 이쪽에서 증발이 많이 되니까.
여기가 저압대가 되는 거야. 되니?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현상들, 여기 원래 비가 충분히 내렸었어. 비가 안 내려. 가뭄이 오죠. 가뭄이 와요. 근데 여기는 비가 많이 내려요. 홍수 피해가 나타납니다. 가뭄 때문에 농사 망해요. 그렇죠? 홍수 때문에 사람 많이 다쳐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도 많이 다쳤는데 수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물고기가 죽어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야. 이 일이 무역풍이 약화됐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역풍이 약화됐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 자, 평상시에서, 자, 이번에는 무역풍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역풍이 강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무역풍이 강화되면은 쉬워. 잘 봐봐. 북적도 해류가 졸라 세져요. 그렇겠지? 졸라 세져. 그리고 또 그러면 수위 차이가 많이 날 거니까 용승이 겁나 세지겠죠. 그러면 수온이 너무 낮아질 거야. 그쵸? 여기 수온은 또 높아질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압대가 발달을 해요. 똑같이. 평상시랑 똑같이. 고압대가 발달을 해요. 평상시랑 똑같이. 근데 뭐든 과유불급인 거지. 그치? 너무 심해지니까 비가 졸라 내려요. 홍수. 여기 가뭄. 여기 수온이 너무 차가워졌죠? 어장 죽어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런 때를 우리는 라니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엘니뇨랑 라니냐가 일어나는 거는 무역풍이 적당하지 않아서야. 적당하지 않아서. 엘니뇨의 경우에는 무역풍이 약해져서, 라니냐의 경우에는 무역풍이 너무 세져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상도 엘니뇨랑 평상시만 기억하면 돼. 왜? 라니냐는 그냥 평상시가 졸라 심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알겠어? 자, 그러면 책에서 엘니뇨, 라니냐에서 우리가 지도를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서 같이 보면은 85페이지 개념 더하기 엘니뇨 발생 시 수온 편차라는 거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온 편차라는 거는 관측값 마이너스 평년값이에요. 알고 계셔야 돼요. 뭐에서 뭐를 빼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수온 편차 뭐라고? 관측값 마이너스 평년값. 자, 그러면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수온 편차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어디 그 얘기 안 했구나. 요쪽에 수온이 아니 어딨어? 요쪽에 수온이 높아지잖아. 엘니뇨가 발생을 하게 되면 관측값이 커지는 거지. 그치? 그럼 관측값이 커지게 되는 거니까 관측값은 커지고 평년값은 그냥 있다라고 한다면 관측값이 커졌으니까 이 수온 편차가 양수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엘니뇨가 발생한 지역에 수온이 높아지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 해류란다. 수온이 높아진다. 수온 편차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사막화까지 한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사막화. 자, 사막화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어. 사막화는 위도 30도에서 60도 부근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위도 30도, 60도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요렇게 너무 크게 그랬다. 자, 이렇게 지금 대기대천에 나타나죠. 위도 30도, 60도 부근은 위도 30도 부근, 이쪽을 말하는 거야, 지금. 하강기류가 발달을 하죠. 하강기류가 발달한다는 이야기는 고압대가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쵸? 고압대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하강기류는 고압대다. 그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위도 30도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야? 증발량, 강수량 비교해보면 증발량이 더 큰 거예요. 비가 안 내리니까. 이해돼? 날씨 계속 좋으니까. 날씨가 1년 중에 날씨가 좋은 날이 너무 많아. 그래서 비가 잘 안 내리니까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거예요. 그럼 뭐가 진행되겠어? 비가 잘 안 내리면 사막화가 진행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막화는 이런 식으로 위도 30도 지역에 많이 분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도에서 보시듯이 뭐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그레이트 샌디 사막 이런 거 다 위도 30도에 걸쳐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막화는 이렇게 증발량과 강수량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근원적인 이야기로는 고압대가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1년 중 날씨 좋은 날이 너무 많아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막이 발생을 하게 돼. 근데 자연적인 사막 말고도 인위적인 사막도 있죠. 그치? 인간이 만들어낸 거. 그치? 나무 다 베버리고, 그리고 소 너무 많이 키우고, 양 너무 많이 키우고, 막 그럴 때, 풀 다 먹어 치우면 사막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럼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짓거리를 좀 줄이자라고 얘기하고 있겠죠. 상식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사막화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엘니뇨 사막화 부분 이렇게만 마무리를 좀 해보고 좀 쉬었다가 에너지 전환 보존, 에너지 효율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갈게. 쉬는 시간. 힘들지? 아침 수업은 힘들지? 특히 주말 아침은 힘들어.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시험이 한 번 남았네? 그치? 돌아봐봐. 3번의 시험을 치렀어요. 그치? 찬영아, 시간이 어떻게 갔어? 응? 그러게요? 그러게요라고 한 거야, 지금? 시간이 어떻게 갔어? 빨리 간 느낌이지 않니? 나도 그렇게 좀 느끼거든? 벌써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고. 이 고등학교 입학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시험이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1학년 때 1학년 시험. 내가 학기 초에도 계속 강조를 했어. 1학년 때가 내신을 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신은 떨어질 거다. 근데 그게 이제 벌써 한 번밖에 안 남은 거야, 기회 자체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나갔다라고 하더라도 2학년이 올라갔을 때 다시 2학년 때 시작을 하고 2학년 때 2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 빨리 오겠지. 금방 지나갈걸? 이번에 지나간 느낌처럼 지나갈 거야. 오히려 더 빠르게 지나갈 수도 있어, 느낌상. 그렇게 되면은 내년 이맘때쯤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내년 이맘때쯤이면 너네들 예비 고3이에요.
그렇지. 예비 고3, 말로만 듣던, 어렸을 때부터 고3 이야기만 듣던 그 예민한 고3이 될 거야. 이거 진짜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느껴지셔야 돼요. 1학년이 끝났지만, 이제 거의 끝나가지만, 고3이 코앞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셔야겠지요. 이번에 수능이 다다음 주죠. 그치? 다다음 주에 수능 치르고 하면은 그 다음 빠따가 너희들이야. 올해 수능 지나갔다고 치면 그 다음 빠따가 너희들이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1년 지나서 이맘때쯤 되면은 너희들이 고3이 되고, 이맘때쯤 됐을 때 다시 생각을 하겠죠. 그럼 그때 또 1년이 지나면 내가 대학생이 되든가 재수생이 되든가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뭘 해먹고 살지, 꿈이 무엇인지, 꿈이 없다면 적어도 어느 대학교를 가고 싶은지를 좀 잘 고찰을 해봐. 머릿속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학교만 이렇게 당기지 말고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쉬운 케이스들을 몇 번 봤어. 아쉬운 케이스들. 내신 좋고 수시 잘해서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기대 이하의 대학교를 간 친구들을 몇 봐요. 내신 관리도 잘하고, 어떤 거는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얘기해도 너희들이 모르겠지만, 어떤 한 친구가 가천대에 갔어. 가천대. 형민이 어때? 어때? 가고 싶어? 근데 걔가 내신이 낮질 않았어. 낮진 않았어. 낮질 않았는데 왜 가천대를 갔니? 하니까 그냥 거의 안전해 보여서요. 별로 스트레스를 받기 싫었던 거지. 느낌이 별로 스트레스를 받기 싫었던 거지. 근데 아쉽다는 거지. 걔한테 부족했던 게 뭘까? 생각을 안 한 거야. 생각을. 내가 대학교를 어떻게 가야겠다. 이 점수를 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활용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몰랐던 걸 수도 있고, 그 점수로 더 좋은 길을 갈 수도 있었다라는 걸 몰랐던 걸 수도 있고. 몰랐던 이유가 뭘까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생각을 안 한 거야. 고민을 안 해본 거지. 내가 어떻게 대학교를 가야겠다. 뭘 준비하면 어떻게 대학교를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우리가 고등학교 생활 동안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좀 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잔소리라고 느끼지 마시고. 예준아, 잔소리 같아? 너희들 다 도움 되라고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야. 가방만 들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학원만 왔다 갔다, 코앞에 있는 시험만 막 벼락치기 하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플랜을 좀,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을 좀 하시고, 시험을 왜 잘 봐야 되는 거구나 하시고, 지금 물어보면은 한 명 면담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서 반은 생각이 없으실 것 같아. 어느 대학교를 가겠다, 꿈이 뭘까, 뭘 하겠다,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없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스스로 못 찾을 거야, 아마. 그게 없으면.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유를 못 찾을 거야. 그게 없으면. 그것도 뭐, 나 때랑은 다르게, 선생님은 학교를 가는 게 나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결석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다 개근이었어. 땡땡이를 한 번 친 적이 없어요. 그게 왜 그랬냐, 나도 가만 곰곰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냥 학교를 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 당연한 거라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너네들도 다르잖아.
주변에 좀만 찾아보면은 뭐 중학교 동창, 뭐 초등학교 동창들 생각해보면은 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 보는 케이스도 많고 홈스쿨링 하는 케이스도 많고 꼭 학교라는 케이스라는 게 필수라는 조건이 나 때랑은 다르게 아니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좀 더 너희들이 사고가 난 좀, 내가 학교 다닐 때보다는 너희들의 사고가 더 넓을 거라고 생각을 해. 여러 케이스들이 있고, 지금, 우리 학교에 대한 의식도 많이 발전을 했고, 했으니까. 근데 그런 발전한 의식들을, 잘 써먹으세요. 정보도 많고, 알겠어? 내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태원아, 지금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처자,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뭐 될 거야? 뭐 하고 싶어? 잤으니까 네가 대표로 얘기해봐. 하고 싶은 게 없어. 어느 대학교 가고 싶어? 목표가 없어. 이러면 안 된다고, 이 새끼야. 이러면 안 된다고. 적어도 학교라도 정해. 알겠어? 적어도 학교라도 정해. 학교 정하고, 적어도 그 학교에 대한 내신, 수시에 대한 내신 커트라인, 이런 것들 알아보세요. 갈 수 있는 점수가 있을지. 그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목표가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거는 크나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힘들더라도 잘 참고 이루기 위해서 2년만 참으시면 되잖아. 지금 1년 지났다고 치면. 그치? 2년만 잘 참으시면은 너네들 대학교 가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웬만하면 다 터치도 안 하실 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러 다니고 남자애들 군대 가고 그럴 거란 말이지. 알겠어? 그러니까 2년만 꾹 참고 공부를 해야 돼. 형진이란다. 성훈아. 알겠어? 자, 그러면 90페이지 에너지 전환과 보존 요약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에너지라는 거, 이 부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방금 한 것보다, 엘니뇨보다 더 쉬워. 자, 과학에서의 에너지의 정의가 뭐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에너지의 종류는 겁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나온 것들 한번 볼까요? 자, 높은 곳에 있는 물은 어떤 에너지를 가져요? 높은 곳에 있는 물은? 그치,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를 갖죠. 위치 에너지 번역이 난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어. 의미 자체가 조금 영어 번역이랑은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무슨 뜻이야? 잠재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지금 당장은 무언가를 할 수 없지만 그 녀석이 뭔가를 일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을 거야 라는 거죠. 떨어뜨리면 되는 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물은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인 에너지라는 걸 가지고 있을 거고 떨어지면 그게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물레방아를 때리면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리고 바람은 풍차를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데, 바람이 갖는 에너지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야? 바람이 갖는 에너지, 포텐셜, 기압차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도 있을 거고요. 운동 에너지도 있겠죠. 역학적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때 물과 바람은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자, 석탄과 석유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물질 그 자체지만 얘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적으로 있죠. 반응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연소. 연소를 시키면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가솔린 기관이나 디젤 기관 이런 걸 이용한다면, 열 기관을 이용한다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죠. 그치?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에너지의 단위는 뭘로 사용하니? 줄. 알고 있죠?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이렇게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게 한 가지가 보이네요. 핵 에너지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 그쵸? 핵 에너지. 그러니까 핵 에너지라는 거는 핵 분열, 핵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참고로 이야기하면 거기다 하나만 적어놔. 질량결손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질량결손. 자, 우리가 1단원, 통합과학 1단원 내신 대비할 때 주계열성, 적색거성 이런 거 얘기하면서 살짝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었어. 중요한 것만 판서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핵 에너지는 핵융합,
핵분열이라는 반응 때문에 나타나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근데 핵융합, 핵분열을 얘네들이 일어날 때 공통적으로 질량결손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죠. 질량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질량과 에너지는 등가적인 관계에 있다. 요거죠. 그래서 C는 빛의 속도야, 빛의 속도. 광속. 자,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 제곱 얼마나 큰 상수겠어. 그치? 그래서 질량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에너지는 겁나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핵융합도, 핵분열도 이러한 원리로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핵융합이에요, 핵분열이에요? 분열을 사용하고 있죠. 나중에 또 단원이 나오는데 우라늄의 핵분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원자력 발전소야. 이게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에너지 전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핵에너지를 최종적으로 뭘 만드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거죠. 그 중간 과정에 열 에너지라는 게 있기도 하고. 알겠어? 그래서 이런 거다. 그래서 핵융합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용을 할 수는 없어요. 핵융합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 가까운 곳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태양에서 일어나는 게 핵융합이죠. 그치? 근데 이 핵융합이라는 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걸 거야. 참 핵분열보다는 방사능 폐기능이 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참 좋은 거긴 할 텐데 아직 핵융합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 생기긴 했대. 최근에 생기긴 했대. 근데 그게 상용화가 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과서 상으로는 현재까지는 핵융합을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뭐 오답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뭐 핵융합을 이용한 핵에너지를 사용한다. 이거 틀린 말이죠. 핵융합이 아니라 핵분열이다. 라는 거. 근데 핵융합이 최근 일주일 전일 거야. 일주일 전 뉴스에 나왔었어.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에서 핵융합의 안정화를 성공했다. 라고 뉴스에 떴더라고. 근데 사실 그 뉴스가 내 생각에는 좀 국뽕이 들어간 뉴스가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 그래서 좀 이렇게 과장을 한 게 아닐까. 핵융합을 어떻게 컨트롤하겠어. 그래서 막 뉴스에서는 마지막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 인공태양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나중에. 인공태양 만들어서 뭐 할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어찌됐건 뭐 그런 거고요. 열에너지, 빛에너지, 소리에너지 이렇게까지 또 있네. 근데 열에너지에서 한 가지만 더 적어 놓으세요. 열에너지. 자, 열에너지는 모든 에너지의 최종 형태다라고 알고 계세요. 모든 에너지의 최종 형태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전환이 될 거예요. 그치? 다른 형태로 전환이 돼.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구 전체, 우주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똑같아. 알겠어? 근데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될 뿐이다. 근데 그 최종 형태가 열 에너지다. 에너지의 총량은 똑같은데 왜 우리는 항상 에너지 부족에 시달릴까요?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나눠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라는 건 뭐예요? 이 최종 형태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열 에너지 이용해서 뭐 해요? 라면도 끓이고 요리도 하고 자동차도 굴리고 막 하죠. 근데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요 정도에 모여 있는 열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자. 열 에너지가 요 정도 면적에 꽉꽉 들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온도가 어떨까? 온도가 높을 거야. 이렇게 온도가 높으면 우리는 이 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왜? 열이라는 거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결국에 이 열은 저온 쪽으로 이렇게 퍼져 나갈 거란 말이지. 열의 이동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니까. 그렇다면 열이 이만큼 퍼져 나갔다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온도가 높아졌을까, 낮아졌을까? 낮아졌겠죠. 그치?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없잖아. 이해돼? 뭐 열이 입자는 아니지만 열의 에너지의 밀도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열 에너지 밀도를 생각해보면 열은 퍼져나가는 거라고, 당연히. 그럼 퍼져나갔을 때 온도는 당연히 낮아지는 거고, 온도라는 수치 척도는 우리 인간이 만든 거지, 그냥. 그치? 어느 정도의 뜨거움을 예상하기 위해서. 알겠어? 그래서 열 에너지의 양이 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게 되면은 온도가 낮아지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얘기죠. 근데 모든 에너지의 최종 형태가 열이고 그 열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열을 우리가 이쪽으로 다시 모을 수가 없단 말이야. 불가능하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결국 최종 형태가 되면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가 부족한 거다라고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보존 밑에 보시면은 뭐 광합성, 번개, 반디포 뭐 이런 에너지 전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문제에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이거 틀리지 않아요. 대부분 안 틀려. 자,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지. 그치? 자, 번개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번쩍하죠? 번개의 최종은 번쩍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빛 에너지예요. 빛 에너지. 반딧불이는 화학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지. 반딧불이 빛낼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치? 그래서 화학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보는 게 선풍기는 전동기가 들어가죠. 모터는 뭐야?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거고, 자, 건전지 사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건전지 안에는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어 있죠. 근데 그 화학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 꺼내는 거야? 전기 에너지 형태로 꺼내서 우린 건전지를 쓰는 거죠. 그치?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에너지 전환 과정 2회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내가 방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소멸되거나 하지 않고 다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만 될 뿐이다. 하지만 에너지는 최종 형태가 열 에너지의 형태로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형태가 분명히 있다. 그치? 그래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와 같이 원하지 않은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도 한다. 라고도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에너지 보존. 자, 결국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그치? 그래, 다른 형태로 전환된다. 그럼 그 전환된 에너지들을 모두 다 더하면은 원래 있던 에너지의 양만큼이 되겠죠. 이게 에너지 보존이죠. 그래서 밑에 그림만 보셔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우리가 핸드폰 사용할 때 핸드폰 배터리에 있는 에너지가 뭐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우리 핸드폰으로 게임하면 이렇게 다 에너지가 나오겠지? 근데 그때 발생한 에너지를 다 더하면 배터리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자, 그런데 에너지 보존과 절약에서도 한 가지 더 오른쪽 박스만 보시면 될 것 같아. 에너지를 사용할수록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는 양이 많아진다. 열 에너지죠. 자, 그래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양은 감소하므로 에너지는 절약해서 사용을 해야 된대요. 그죠? 그래서 넘어오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게 없어. 자, 94페이지에 열 효율과 에너지 효율도 마저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열기관이 나왔어. 열기관. 열기관이라는 거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게 열기관이죠. 근데 열기관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내연기관이에요. 내연기관은 연소라는 현상이 실린더 안에서 일어나는 거. 실린더 안에서 일어나는 거를 우린 내연기관. 그래서 내자가 안 내자야. 요즘 친구들이 한자를 잘 모르더라고, 얘들아. 한자를 잘 모르더라고. 뭐 여러 케이스가 있었는데 지금 막 기억나는 건 없고. 한자를 지금 좀 늦긴 했지만 관심을 좀 가지세요. 관심을 좀 가지세요. 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으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들이 있는지만 알으라고. 나도 어떻게 한자들을 쓸 줄은 잘 몰라. 쓸 줄은 잘 모르는데 단어를 딱 들으면, 한국말을 딱 단어를 들으면은 그나마 좀 알고 있는 한자들이 많기는 해서 저 음이 어떤 한자구나 하는 대충 예상을 하거든. 처음 듣는 단어도.
그게 이제 한자를 알고 있는 게 많으면 그게 돼. 그게 너희들 나중에 이제 국어에서도 어휘에 대한 실력이 될 거고. 고선생님들 이런 얘기 해주신 적 있지 않니? 한자를 어떻게 쓸 줄은 몰라도 어떤 음과 어떤 뜻을 갖고 있는 한자가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그치, 태원이? 들어본 적 있지? 모든 우리 한국말로 지금 다 배우는 거니까. 사실 그게 국어에서도 중요하지만 과학에서도 너희들 공부 양을 좀 많이 줄여줄 수 있어. 알겠어? 용어라는 게 다 사실 번역했을 때 우리 한자어로 번역이 되거든. 아시겠죠? 갑자기 그 얘기 나왔네. 연소가 안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연소가 안에서 일어난다. 실린더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건지 한번 보자. 지금 자동차 엔진 생각하면 돼. 자동차 엔진. 크랭크 축이 이렇게 있고,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 이건 피스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연료 분사 노즐. 연료 분사 노즐. 여기에 점화 플러그.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내연기관이야. 간단하게 그리면. 자동차에서 엔진에는 뭐 4기통, 8기통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치? 4기통 엔진은 뭘 말하는 거야? 이 실린더가 4개짜리가 4기통 엔진이에요. 실린더 4개짜리가. 8기통은 8개짜리를 말하겠지. 그치? 뭐 그런 것들이 기통이고요. 아는 게 더 있어서 뭐 얘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는 거니까 넘어갈게, 그거는. 원리만 한번 보면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연료를 분사를 합니다. 연료를 분사함과 동시에 여기서 스파크를 튀겨줘. 스파크를 튀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연소가 일어나겠죠?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폭발. 그럼 폭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 피스톤이 뒤로 밀리겠지. 이해돼? 뒤로 밀리면서 이 축을 요 왼쪽에 이렇게 가운데다 해놓은 게 아니죠? 왼쪽에 붙여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멀리 날아가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서 여기에서 얘 폭발이 일어나면 이게 회전이 발생을 할 거예요. 회전이 발생하는데 여기에다가 축을 이렇게 연결해서 바퀴를 달아놓으면 바퀴가 돌겠죠. 그치? 그게 원리야. 그래서 흡입,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런 사행정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 이게 자동차 엔진이 도는 거거든. 흡입은 뭐야? 공기를 흡입하고요. 연소시키려면 공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압축을 시켜. 공기의 밀도가 커야 좋은 연소가 일어날 수 있거든. 압축시키고, 그리고 폭발시키면 연소 생성물들이 있겠죠? 그것들이 이제 배기 라인을 통해서, 자동차 뒷구멍으로 이제 배기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 피스톤이 계속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하겠지. 그럼 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게 자동차 엔진 내연기관의 원리인데, 이 실린더 안에서 연소가 일어나니까 내연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때 뭐 이제, 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가솔린 엔진인지, 디젤 엔진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동차 공학과를 가시면 조금 더 깊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식으로 하나만 얘기를 해주면, 자동차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은, 현대차야, 현대차. 현대차들 뒤에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 본 적 있어? GDI? GDI? 본 적 없니? 이게 현대에서 만든 엔진인데 GDI 엔진이라고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가솔린을 직분사하겠다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연소실에 연료를 직접 분사하는 걸 뭐 다이렉트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해. 인젝션 자체를.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엔진이라는 게 이렇게 종류가 많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게 내연기관 정도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외연기관이라는 것도 있어. 외연기관. 외연기관은 무슨 뜻이겠어? 연소가 실린더 밖에서 일어나는 걸 외연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림을 따로 그리진 않을 거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뭐 대충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연소가 일어나요. 그래서 물을 끓여요. 알겠어?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여기로 지나가겠지. 그치? 그래서 이 수증기가 이 피스톤을 왔다 갔다 시켜주는 거예요. 알겠어? 이게 외연기관. 그래서 연소 자체가 실린더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사용한 게 옛날에 증기기관차. 그래서 수증기기관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증기를 이용한 거다. 증기기관, 증기터빈 이런 것들이 외연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열 효율도 한번 봅시다. 열 효율 너무 쉬워. 효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자, 열기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열기관한테 100주를 줬어. 100주를 줬는데 W, 워크죠. 일을 한 게 20줄이래. 80줄 어디 갔어? 다른 형태로 전환된 거죠. 예를 들어 열에너지. 알겠어?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100줄을 줬지만 구동력으로 사용한 건 20줄인 거고, 자동차 엔진 뜨거워지죠? 열에너지로 80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계산돼요? 100줄분의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20줄 곱하기 100 해서 20%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돼? 우리 백분율 계산하면 되는 거, 효율 계산하는 것처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죠. 뭐 더 얘기를 해보면. 내가 순수한 공부 시간, 하루에 순수한 공부 시간은 10시간을 했어요. 10시간을 했는데, 뭐 중간에 밥도 먹고, 핸드폰 게임도 하고, 소파에도 앉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돼. 10시간 동안 스트레스만 받고 2시간밖에 실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의 효율은 뭐야? 몇 프로야? 20%죠. 그치? 여기서 웃은 사람들이 있었어, 지금. 내 얘기인가? 그쵸? 웃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아니, 또 얘기가 나오네. 그렇게 공부할 거면 얘들아, 하지 마. 그날 공부하지 마. 스트레스만 받아. 스트레스만 받아. 그냥 놀아. 놀면서 그냥 놀지 말고, 아, 내가 지금 이 놀고 있는 건 내일 공부하기 위한 밑거름이다. 오늘 충분히 노니 내일은 정말 10시간을 공부한다면 10시간만 공부를 하자. 10시간 다 꽉 채워서 공부를 하자. 왜? 오늘 놀았으니까. 그리고 내일이 돼서 생각을 하는 거죠. 어제 내가 오늘에 대한 보상처럼 미리 논 거니까 오늘은 공부를 하자. 오늘도 내가 어제처럼 쳐논다면 아, 나는 나중에 신용불량자가 될 거다. 나는 정신병자다. 난 의지가 없다. 나는 그렇지 않으니 이번엔 공부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런 날짜가 많아지면 나중에 공부하는데 익숙해질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공부할 때 집중도 있게 하세요. 놀지 말고 집중도 있게 하세요. 잘 거면 자고 놀 거면 놀고 할 거면 하고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열기관은 효율 이렇게 계산하면 돼.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열 효율과 우리 생활 뭐 이것도 있네요. 자, 열 효율이 낮을수록 버려지는 에너지가 많겠죠. 열 효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열 효율과 지구 환경, 열 효율이 높은 기관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치? 근데 현재 구조상, 원리상 내연기관은 효율이 좋은 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벽히 단열을 한다면 기관이 고장나거든. 열을 너무 많이 받으면 엔진이 뻗잖아. 그치? 열 배출을 계속 해줘야 돼. 기관의 내구성을 올리려면. 내구성을 올리지만 효율이 좋지 못하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 시장, 자동차 시장이 자꾸 뭘로 지금 전환되고 있어요.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대 기아 그룹이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2위를 했대요, 지금. 와, 대단해, 우리나라. 미친 것 같아. 테슬라가 1위고, 뭐, 테슬라 미국이 뭐, 자기 국가 기업이니까, 당연히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1위죠. 전 세계적으로도 1위고요. 전기차 시장에서는. 근데 미국에서 현대 기아가 지금 2위를 했다라는 건 대단한 성과죠.
네, 그래서 왜 전기차로 자꾸 바뀌는 거야? 뭐 환경오염 문제도 있겠지만은 엔진 구조상 내연기관 자체가 열 효율이 좋지 못해요.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효율을 좀 더 좋게 하려고 전기차를 자꾸 생산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에너지 효율의 효율적 이용 뭐겠어? 효율 높은 걸 사용하자 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 조명기구의 발전도 보니까 옛날에 사용하던 전구들 백열전구예요. 백열전구. 필라멘트 있는 거. 필라멘트는 주로 생성되는 에너지가 열이에요. 필라멘트 오래 켜놓으면 거기에다 고기 올려놓으면 고기도 구워요. 엄청 뜨거워. 손에 화상도 입을 수 있어요. 전구 갈다가. 그래서 비율을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4%래요. 100주를 주면 96주는 그냥 열로 나가는 거야. 나머지 4%만 우리가 빛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비가 안 좋은 거죠. 전비가. 그치. 전기를 많이 주지만 빛은 어두컴컴하다. 뭐 이런 거. 근데 점점 발달돼서 우리가 지금 LED까지 왔죠. 효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네요. 그치. 이런 것들. 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이용. 요거는 가전제품 살 때 그 1등급을 꼭 보고 사시라는 거죠. 1등급.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거다. 알겠죠? 가전제품 살 때 1등급을 좀 보고 사라. 숫자가 낮을수록 좋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그거죠. 엔진도 있고 모터도 있는 걸 하이브리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엔진도 있고 모터도 있고. 얘들아,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계속 자동차 얘기가 나오는데 자동차가 언제 연료를 제일 많이 쓰는지 아니? 응? 시동 걸 때? 아니. 출발할 때. 출발할 때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 원래는 뭐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달리는 게 전기를 덜 써요. 시내에서 20, 30km로 계속 섰다 갔다 하는 게 연료를 더 많이 써. 그러니까 출발할 때 연료를 많이 사용하니까 우린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출발할 때 좀 소프트가 있으면 좋겠지. 그치? 그래서 하이브리드에선 출발할 때 엔진이 있고요. 모터가 있어요. 두 개 다 있어. 모터는 전기로 쓰는 거고요. 엔진은 연료를 쓰는 거죠. 근데 출발할 때는 엔진은 꺼져 있어요. 모터만 켜져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처음에 출발할 때 전기차처럼 소리가 안 나요. 시동을 켜도 시동을 켠 줄 몰라요. 왜? 엔진이 꺼져 있거든. 전기장치만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모터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가속을 해요. 가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타력이 붙었을 거야. 그때 이제 전기를 꺼버려요. 연료로 가는 거죠. 조금씩 분사하면서. 그래서 조금씩 분사하면서. 그 와중에 전기를 충전하는 거야. 이 구동력으로 또. 이해돼?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꺼버리고 전기를 켜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연료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 전기가 계속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둘 다 켜지기도 하고, 가속을 많이 하면 둘 다 켜지는 거죠, 또. 출력이 많이 필요할 때. 뭐 언덕길을 오른다거나 할 때. 그런 것들. 내려막기에 갈 때는 또 엔진을 꺼버리고.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게 하이브리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에너지 제로 하우스 요건 뭐냐면은 우리가 생활을 하는 집에서 전기를 안 쓰는 거야. 전기를 아예 안 쓴다기보다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안 받아요. 제로 하우스는. 자급자족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자급자족. 그래서 뭐 풍차라든지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요. 그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죠. 알겠어? 근데 그 사용을 했을 때 그 사용 효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난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난방을 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면 그 열을 잘 가둬놓기 위하여 좋은 단열재를 사용을 합니다. 이중창도 쓰고요. 알겠어? 그래서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한 에너지를 사용을 하며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그 효과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 단열에도 많이 신경을 쓴 거. 이런 것들을 제로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를 풍력, 태양,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는다. 밑줄 그어놓고 액티브 에너지라고 써주세요. 액티브. 자, 또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밑줄 그어놓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용한 에너지를 좀 더 오래 쓰자 뭐 이런 얘기죠. 잘 사용하자 이런 얘기죠. 잘 지키면서 쓰자라는 얘기야. 패시브 에너지라고 얘기해 주세요. 패시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좋은 걸 쓰고 그 효율을 잘 지켜서 사용하자,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까지만 진도 나가면 될 것 같고 103페이지까지 숙제로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전기에너지 생산부터 이야기를 다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도 얘기를 하고 뭐 잡소리도 좀 하긴 했는데 그 잡소리 내용에서 잘 생각해봐. 목표가 뭔지, 공부를 왜 하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공부할 이유를 잘 찾으시고요. 숙제 잘 하셔서 다음 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